안녕하세요, 핀문스터입니다. 어제 네덜란드는 1라운드에서 아쉬웠던 점을 죄다 개선해서 왔는데 일단 수비와 강하게 싸워줄 수 있는 브로비를 톱으로 기용한 것은 대성공이었으며, 지난 경기 둠프리스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었지만 이번 경기에선 의도적으로 둠프리스에게 측면 공간을 열어주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튀니지전에서 스탯 뻥튀기 한 느낌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확 달라진 네덜란드에 탈탈 털려버렸네요. 일단 오늘도 크지는 않지만 수익 보면서 2라운드 시작하고 3일 연속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월드컵 같이 보실 분 안 계신가요? 댓글로 링크 남겨두었으니 연락 주시면 바로 초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혼자 축구 보기 너무 외롭네요. 자, 그럼 오늘 경기 분석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페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입니다. 지난 유로 2024 우승으로 이번 월드컵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스페인은 1라운드 카보베르데에게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실망 속에 출발한 이번 월드컵인데요. 스페인의 라푸엔테 감독은 풀핏이 아닌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를 아무래도 아끼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경기였고, 또 아무리 이 두 선수가 빠졌다고 한들 상대가 카보베르데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인 0대0 무승부였고, 아마 1라운드 경기 결과는 스페인이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기가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페란 토레스가 전반전 결정적인 두 번의 찬스 중 한 개만 득점으로 연결시켰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또 지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사우디한테 1라운드 패배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승까지 갔던 스토리를 떠올려 본다면 이건 오히려 스페인에게 좋은 징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니스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직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 사우디는 플랫 4-4-2 포메이션의 두 줄 수비 전술로 우루과이를 상대했고, 우루과이의 공격을 정말 잘 막아내며 버티다 결국 전반전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후반전 80분 아라우의 동점골이 나오기까지 이어지는 듯 싶었으나, 동점골 이후 우루과이의 분위기가 올라오자 사우디의 수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추가 시간까지 남은 15분가량은 완전히 우루과이의 타임으로 사우디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3번의 슈팅을 허용했는데 역전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했죠. 이번 경기는 스페인이 사우디를 상대로 몇 골 차이로 승리할 수 있으냐가 관건일 텐데요. 일단 이번 경기를 앞두고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모두 훈련에 참여했다고 하며, 승점 자판기일 줄 알았던 카보베르데와의 무승부를 기록한 스페인으로선 100% 풀핏이 아니더라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강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스페인이 정말 월드컵 우승을 하기 위해선 후보로 나오는 스트라이커가 팀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지난 유로 2024에선 알바로 모라타가 비록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에 그쳤지만 미끼 역할과 경합 등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월드컵 1라운드 스트라이커로 나온 오야르사발의 영향력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야말과 니코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100% 핏은 아닐 겁니다. 또한 사우디의 주축 선수들이 자국 명문 클럽 중의 하나인 알힐랄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뛰어난 조직력을 보이는 팀이기에 스페인이 승점 3점을 따낼 가능성 높지만 큰 점수 차이의 승리에 도전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에 욕심을 뺀 스페인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 정도로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벨기에와 이란의 경기입니다. 벨기에는 직전 이집트와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선 오늘 경기 승리가 절실합니다. 4강까지 올라간 모로코, 크로아티아와 같은 조에 포함되었던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비해 이번 월드컵은 벨기에로선 정말 쉬운 조 편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직전 이집트전 얘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제레미 도쿠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지만 활약은 아쉬웠어요. 그래도 트로사르와 위치를 스위칭하면서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은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 주심들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파울에 관대한 모습이고, 도쿠는 이날 5개의 파울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불리지 않은 파울이 최소 3개는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6분 교체로 들어온 루카쿠가 투입 직후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동점을 만들긴 했지만, 지난 시즌 부상으로 시즌을 거의 통으로 날렸다고 볼 수 있는 루카쿠이고 체중도 많이 불어난 상태로 보였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루카쿠의 역할은 선발은 어렵고 아마 조커로만 계속 기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은 뉴질랜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조 최약체로 평가받는 뉴질랜드가 생각 외로 수비적인 전술이 아닌 크리스 우드를 앞세운 공격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었고, 이란은 뉴질랜드에게 역사적인 월드컵
월드컵 본선 첫 승리를 내어줄 뻔했죠. 물론 이번 월드컵 이란에게 정상적인 컨디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이번 월드컵을 참여하는 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현재 이란 대표팀은 미국에서 숙박이 안 되는 상태이기에 직전 경기 이후 멕시코로 돌아가 오늘 경기를 준비했으며 이번 경기를 위해 다시 LA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벨기에의 핵심은 역시나 제레미 도쿠일 텐데 팀의 공격이 잘 풀리기 위해선 측면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도쿠의 드리블 돌파 성공률이 높아진다면 그 다음 데브라위나와 케텔라이르 같은 선수들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도쿠의 돌파력이 살아난다면 자연스럽게 이란의 공격이 억제가 되는 효과도 따라오는데 도쿠와 맞닥뜨릴 이란의 라이트백 레자이양과 라이트윙 모에비는 직전 뉴질랜드전 팀의 모든 득점을 합작한 이란 공격의 핵심 자원들이기 때문이죠. 결론을 내보면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에 벨기에가 더 유리했을 매치업이며 지난 월드컵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낮아진 조 편성임에도 벌써부터 짐을 싸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노쇠화된 이란의 수비는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 직전 뉴질랜드전을 통해 보여졌어요. 이번 경기는 벨기에가 충분히 공격을 펼칠 수 있는 경기라 생각해 벨기에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와 카보베르데의 경기입니다. 직전 사우디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우루과이는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상대가 바로 스페인이라는 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우디의 마지막 일정은 카보베르데를 상대하며 아무래도 조 최약체인 카보베르데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우디와 승자승이 동률인 우루과이로선 오늘 경기에서 다득점의 경기를 만드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직접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비엘사 감독의 우루과이의 경기력은 실망스러웠지만 동점골이 들어간 이후 우루과이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비엘사몰의 진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동점골이 들어간 시간이 80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칠 수 있는 시간에 분위기를 탄 우루과이 선수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3번의 슈팅을 시도하는 일방적인 파상 공세를 펼친 끝에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역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온 카보베르데는 지난 1라운드 가장 큰 이변을 연출한 나라였으며 또 가장 핫했던 나라였는데 특히 7번의 선방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낸 40세의 골키퍼에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카보베르데가 과연 스페인전 보여주었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수비 전술로 우루과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지난 경기 스페인은 촘촘한 수비 블록 앞에서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가려는 축구를 했다면 우루과이는 보다 직선적이고 다이렉트한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직전 사우디전을 보면 공격 템포가 워낙 빠르고 공간이 나왔을 때 크로스든 중거리 슛이든 계속해서 시도하니 아무리 내려앉은 사우디 수비라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페인과는 전혀 다른 우루과이의 공격 스타일에 오히려 카보베르데가 뚫릴 여지가 더 많다고 느끼기에 우루과이의 승리를 추천드리며 우루과이가 승리한다면 핸디캡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질랜드와 이집트의 경기입니다. 현재 G조는 지난 1라운드 경기가 모두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3라운드 마지막까지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승점과 승자승 이후 골득실 및 다득점까지 따져가는 조가 있다면 바로 G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월드컵도 역시 약체로 분류되었던 뉴질랜드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모습으로 이란을 당황시켰으며 최전방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한 크리스 우드의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우드가 만들어준 2번의 빅찬스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시킨 엘리자 저스트의 좋은 마무리 능력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세밀한 빌드업 능력은 떨어지지만 일단 전방으로 볼을 보려면 크리스 우드의 피지컬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공중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장면이 많았고 일단 등지고 버티면 팀이 공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걸어주는 모습이었죠. 물론 2골을 넣었지만 또 2골을 실점하기도 했는데 내려앉아 수비하는 장면에서도 뉴질랜드의 수비수들의 느린 발은 뒷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았으며 측면 수비 역시 이날 뉴질랜드의 가장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는 강력한 조 1위 후보였던 벨기에를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 전반전 19분 만에 아슈르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잊혔으며 또 벨기에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에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결과는 남은 일정을 고렸을 때 이집트의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경기 3.3점을 따낸다는 가정하야겠지만요. 그리고 살라와 마르무시는 그 이름값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활약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공격 상황 위협적인 선수인 것은 분명하며 오늘 뉴질랜드처럼 공격 시 많은 숫자를 투입하지 않는 팀을 상대할 땐 수비 부담이 이전 경기보다는 훨씬 덜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여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뉴질랜드의 크리스 우드와 저스트 그리고 이집트의 살라 마르무시가 공격 지역에서 얼마만큼 퀄리티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더 변칙적인 공격 패턴을 보일 수 있는 팀은 이집트이며 특히 빠른 스피드와 오프 더 볼의 강점이 있는 마르무시는 뉴질랜드의 느린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라운드 경기를 통해 서로의 전략을 확실히 분석했을 것이며 뉴질랜드의 어찌 보면 단수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최전방에 크리스 우드가 몰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인을 완전히 내릴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이집트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댓글은 괜찮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